오후 세션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IF 2025 1차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프리카의 질병 부담, 행동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브란스 언더우드 메탈 리서치 센터와 그리고 IHME 그리고 아프리카 연구소 그리고 아프리카 질병 통제 예방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질병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 지역에서의 보건 이슈들 그리고 또 암 그리고 모성 사망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질병 예방 전략 그리고 헬스 보건 부분 정책 강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재일 교수님께서 좌장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좌장님께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좌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훌륭한 패널 분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워케 테메스간 교수님이십니다. 테메스간 교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에서 국가 데이터 관리 분석센터의 선임 고문관으로 계십니다. 에티오피아의 공공보건 연구소에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사무엘 팡 연구소장님이 계십니다. 연세대 아프리카 연구원에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아킨쿠쿠미 폴 오케쿠늘리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교수님 메가나 디렉 교수님이십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스틴 마이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서 이 계획, 보고, 책임 부서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 소요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의미 있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아워케 타메스칸 교수님께서 이 공공보건 매트릭스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의로서 IHME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IHME와 에티오피아 공공보건의료원 사이에서 이 지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그리고 주최 측, 그리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주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HME는 아주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HME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고 관련성이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증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격차 증거를 제시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또한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영향도를 측정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정책이 효과가 없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의 이런 연구 결과와 분석 결과를 공개를 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과학의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혁신과 방법론 진전 그리고 과학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그런 방법론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IHME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이나 또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희의 목표는 IHME의 비전과 미션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증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과 의료보건 관행에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로 아프리카인들이 사망하고 어떠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미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 통계를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견고한 이런 방법론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CDC 그리고 국가보건부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회의 지식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전반에 걸쳐서 전문성과 자원을 잘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IHME에서는 5가지 연구 영역이 있는데요. 글로벌 질병 부담이라는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GBD에서는 포괄적이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아프리카 전체에 걸쳐서 치사율과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걸쳐 연령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글로벌 보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원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변화의 원천이 있었고 어떤 채널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건과 관련해서 이 개발 원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컬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륙 차원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말라리아든지 아니면 여러 호흡기계 질병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해상도의 연구를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예측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 보건 부담 관련 시나리오 연구를 함으로써 미래의 리스크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과 정책 입안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적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HME에서 최근에 이런 항생제 저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GB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리고 글로벌 질병 부담 관련 연구는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14,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 질병 부담에 대한 증거를 쌓아오고 있고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를 분석하는 방법론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구 결과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거의 2,800명 이상의 GBD 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는 1,699명의 연구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지방 차원에서 GBD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이제리아에는 384명이 연구자로서 GBD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남아공, 가나, 케냐 등의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간의 협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GBD와 IHME의 노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61개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 보건 정책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그리고 보건 위협과 도전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잠비크와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GBD 그리고 우리 연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IHME의 미션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건에 아프리카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셨는지 또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무엘 연상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원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이 문화관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철학과 종교를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에덴버르 대학교에서 문화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러한 탐구 정신에 기반해서 연수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의 경력을 굉장히 화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엘 팡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이 연세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원에서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 이슈는 아프리카의 특히나 사하라 이남 지역의 질병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아프리카 연구원에서 이 IHME의 미션과 비전에서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연구원은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과 이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자 하는 헌신의 상징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제가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는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이 문구가 사실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요. 이 문구가 굉장히 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연세대학교도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임무인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문제를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연구소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건강 부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업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아프리카 대학교와 연계해서 감염병, 말라리아, HIV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혈압, 암, 당뇨와 같이 이 증가하는 질병 부담을 다루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러한 질병 문제가 사하라 이남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예민한 이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의 공중보건에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량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 리서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컨퍼런스나 교류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들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옹호도 중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도 중요합니다. 헬스케어는 헬스 관련 도전은 이 고립돼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이 사실
사하라 국가의 두 개 국가의 대통령 르완다 그리고 이 시에라리옹 이 두 곳의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이 국가와 우리 학교 사이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MOU였는데요.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리더십 하에서 총장님께서는 윤동섭 총장님께서는 아프리카 국가 대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동료분들, 아프리카 여러 기관 분들, 또 교육부 관계자, 또 외교부 관계자, 또 보건 제도 관련 관계자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을 다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이것은 다학제적인 혁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서 단순히 리서치 기관 이상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영역의 학자들과 교수님들과 또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가들을 같이 모아서 이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옆에 앉아 계시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학 전문가 분들도 모시고 홀리스틱한 통합적이고 정말 임팩트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자 합니다. 이런 협업 안에서 이 아프리카 연구소 초기부터 저희는 많은 제약 회사들 그리고 또 연구기관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헬스케어 시스템과 또 산업을 저희 아프리카 파트너 기관들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약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뭐 아프리카의 또 대학교, 또 한국의 대학교, 특히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병원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필요한 헬스케어 인프라, 병원, 그리고 의료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파트너들도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헬스케어 부분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의 이 교수진 교류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또 저희는 행동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희 아프리카 연구원은 그런 정신에서 저희 교수진과 학생들이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이 교류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중에도 현재 많은 아프리카 헬스케어 부분 종사자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또 패널 분 중에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그 현장을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헬스케어 협업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인 이 Time for Action, 행동을 취할 시간, 이것은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질병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 의료계의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되는 도덕적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선두적인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이 인도주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액션을 이제 취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고 저희 연세대학교는 헬스케어 평등성을 보다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해결의 일부가 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연세대학교는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더 건강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프리카 연구원 소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연구원의 그 임무와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연구원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연구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파트너십 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연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킨쿠미 폴 오케쿠넬레 교수님이신데요. 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ICME하고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셨고요. NIH에서 볼티모어에서 또 일을 하셨고 저하고도 협업 연구를 하십니다. 아주 저명하신 학자이자 연구자이시고 굉장히 많은 기여를 공공보건 그리고 이 질병학 등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내놓으신 문서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이 보건에 있어서 특히나 서아프리카 지역의 격차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암 관련 현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개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WHO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양한 여러 질병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암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굉장히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인구의 다이내믹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암의 부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느 정도의 유병률과 발병률을 가지고 있고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글로벌 질병 부담에서 나오는 자료와 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BD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정치를 내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병률과 발병률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국가 또 다양한 지역 차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법론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90년부터 2021년 까지 거의 500만 건 이상의 발병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암 유병률은 거의 156%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빠르게 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유병률을 나이로 연령대로 나누어서 보면 여성과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암이 더 많이 발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 이 연령을 조정한 유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보스와나라든지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표준화된 이 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망률을 보면은 거의 30년의 기간에 걸쳐서 약 51만 7천 건 정도의 암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고 이는 1990년에 비해서 118% 증가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우려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총 사망에서 이 암 사망률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나누어서 보더라도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년 인구의 경우에는 노년이 진행이 되면서 노년으로 인한 고령화로 인한 이런 질병까지 겹치면서 암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체 이 장애 보정 생존 연수에 있어서 암이 기여하는 부분이 1,700만 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 즉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좀 가장 높은 편이고 또 동부 지역이 가장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이동 방향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과 관련된 장애 보정 생존 연수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률의 상태, 유병률 때의 그런 데이터하고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토탈 이 총 생존 연수가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보정 생존 연수를 표준화해서 조정하게 되면은 남성 그리고 특히 남성 노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신체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가진 지역이 가장 높은 그런 장애 보정 생존 연수를 기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 DALY가 크게 증가하는 혹은 악화되는 그런 지역들은 레소토나 짐바브웨, 스와티니 등과 같이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루안다와 이디오피아의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이유는 루안다나 이디오피아,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응 조치와 개입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암 종류별로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는 이 DALY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남성에게서 가장 이제 큰 타격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보면은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노년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 퍼센트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암과 관련된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추정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흥미로운 것이 이런 패턴이 실제로 국가 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암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심각하고 남부 아프리카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치사율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 그리고 노년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암과 관련한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남성의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경우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더 높은 달리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립선이라든지 아니면 난소 그리고 자궁과 같이 생식기 관련된 암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만성질병 이외에는 암이 이렇게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 권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30년간의 패턴을 볼 때 암을 예방하고 암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보건의료 불평등과 암 관련된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암 통제 및 암 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효과적인 암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대륙 차원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강력한 질병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남부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학적인 연구 그리고 암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우리가 적절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 인력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적절한 재원과 인프라가 마련이 됨으로써 역량이 강화된 이런 전문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를 진행하면서 신 교수님 그리고 김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암과 관련해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발표였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께서는 메간 디렉 교수님이십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의 모성 사망 관련되는 질병 부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생식적인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관련 생식기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계십니다. 또 이주민의 건강 문제, 또 외래 환자 건강 문제, 또 아동의 건강 문제 라던가 그리고 한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사로 초대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이 모성 사망이 GBD 집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BD는 글로벌 질병 부담 연구입니다. 지금 각 아프리카 국가별로 이 2023년의 추세가 세계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 지역 내에서 시간 차에 따른 추세는 어떠한지 현재 현황은 어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다 깊게 들어가서 이 특히나 모성 사망 관련해서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무적인 또 예시들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저는 먼저 모성 사망률의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개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실제로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문맥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GBD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의 모성 사망을 추정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부인과적인 직접 합병증 때문인 사망이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 혹은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 그리고 임신 후 1년 그리고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 이런 것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모성 사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90년대부터 이러한 집계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살부터 54세까지의 여성들을 5세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GBD 집계를 내놓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출생률부터 사망률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률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망률이 수명 대비해서는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있고, 또 이러한 모성 사망으로 인해서 손실된 수명 연수는 어떠한지를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타겟치를 식별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맞추어서 보다 구체적인 타겟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상 출산 10만 건당 70개 이하로 여성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10세부터 54세 사이의 모든 여성을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모성 사망이 이 전 세계 사망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에서 사망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국가에 있어서 모든 여성들 중에 한 4% 이상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54세의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나 고위험 군이 사하라 이남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리스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정상 출산 대비해서 이것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훨씬 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대비해서요. 그리고 또 여성 사망률은 그러나 몇몇 세계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high levels in 1990 in South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아시아라던가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라던가 커리비안 해지역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곳에서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은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모성 사망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여성 인구에게 주는 위험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정상 출산 대비해서 모성 사망률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안전한 실무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전히 인구 전체 대비해서 모성 사망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모성 사망률의 그 비율 변화가 굉장히 편편한 편입니다. 즉, 이 정상 출산 대비해서 여전히 모성 사망률이 큰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다 상세하게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 내에서도 편차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나라들이 어떤 사하라 이남에서도 중앙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모성 사망률이 인구 대비해서도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안전한 의료 관행들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남쪽 지역을 보시면은 굉장히 편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출산 대비해서 굉장히 편편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모성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은 이
클리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안전한 관행이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몇몇 클리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의 도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각 국가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모성 사망률이 앞으로 여성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성 사망률을 또 정상 출산 대비해서 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핑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1990년에서 현재 시점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모성 사망률이 개선되었습니다. 노란색이 보여주는 것은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뜻이고 오렌지색은 혹은 빨간색은 이게 오히려 이 모성 사망률이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큰 개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특히나 에티오피아나 모로코에서는 개선이 있었는데 모성 사망률이 악화되는 곳도 있습니다. 리비아 또 이스티니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전체적인 인상은 이러한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사하라 이남의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다양한 추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90년에서 현재 사이에서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성 사망률 비율에 있어서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여기 퍼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SDG가 얘기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 10세에서 59세 여성 사이에서의 모성 사망률을 이 수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3년도를 보시면은 사실 이 타겟치에 근접한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커플 마레라던가 보츠와나라던가 몇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티오피아나 에퀴토리얼 기니, 루안다, 모라타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국가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유사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SDG 타겟치 혹은 그까지 아니더라도 국가 수준에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죽느냐뿐만 아니라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엄마들이 사망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의 통계를 90년대부터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나와 있고 사망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국가들은 이 수치가 사망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출혈이라던가 자궁외 임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임신 중절 등으로 인한 사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것과 관련되는 의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생겨났고 그런 의료 치료에 대한 액세스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90년대 대비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 고혈압, 임신과 관련되는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자궁의 임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비간접적인 사망 원인 혹은 후기 사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망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보통 임신의 경우에서 출산 전후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급성 합병증이긴 하지만 이게 고혈압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출산 전후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이것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받을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세는 있지 않지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어머니들이 미처 치료 시기를 놓치고 출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식별을 하고 다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이 사망 원인 데이터 세트를 보고 있는데요. 23년도 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데이터입니다. 여기 현재로서 이 고혈압 질환이 저희가 특히나 개입 용으로 주로 타겟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나 사하라 이남 지역
서부 지역에서 그러한데요. 그렇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이 사하라 이남 지역 전반에 있어서 고혈압이라는 것이 중요한 또 사망 원인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직 진척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SDG 목표에 근접한 국가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선에 있어서도 좀 예외가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원인에 있어서도 좀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특정 모성 사망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특정한 유형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혈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출산 전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발표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 모성 사망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모성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문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께서는 저스틴 마이다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어떠한 질병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다 박사님께서는 또 탄자니아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 수년 동안에 헬스케어 이 인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질병 예방 또 이 감염병 유행병 예방 관련해서 솔루션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공공보건 리서치에 있어서 또 옹호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글로벌 헬스 리더십 관련해서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차세대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스틴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먼저 아프리카 CDC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아프리카 연합의 특별 정상회의가 아부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프리카 연합, 즉 아프리카 전체를 커버하는 이 아프리카 연합이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 차원에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질병들이 무엇이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말라리아와 또 결핵과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조사 결과 우리가 어떻게 이 보건의료 관련 진전을 이루고 공공보건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이 당시 아프리카 전체에 걸쳐서 심각해지는 여러 유행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 질환이라든지 다른 이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이 보건 관련된 부서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2015년에 아프리카 연합의 각국 정부 정상들이 특별 세션을 개최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감염병 및 비감염 질환을 통제하고 관리하자라는 필요가 생겨나면서 아프리카 CDC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150
이게 공중보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러했는데 2024년에는 213건의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는데 2025년은 어떠할까요? 이미 벌써 25건 이미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년 동안 공중보건과 보건의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 수억 달러가 투자가 되어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GDP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영역과의 관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CDC에서는 좀 더 대륙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예방과 통제 관련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자율적인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는 기구로서 아프리카의 55개 회원국들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질병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륙 차원에서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 의료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고 전 대륙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인 우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보건을 강화하며 대륙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관련된 대응을 하고 보건 관련된 투자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영향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각 국가 간의 질병 통제와 예방 관련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연사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진전이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국가들 간의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중보건 아키텍처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CDC로서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관장하고 또 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CDC에서는 새로운 공중보건 질서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5부문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5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보건기관들을 강화하는 것이고 각 국가마다 전담 공중보건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특히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공중보건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보건 관련 금융 또 보건 관련 재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국내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코로나19 때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이러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관된 방식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의 이런 의료, 보건 관련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확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행동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진전시켜야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진전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새로운 공중보건 질서를 이용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취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보건 시스템과 같은 이런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커버해야 합니다.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보건의 도전 과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공중보건 관련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의약품과 제약품의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프리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런 보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가 두 개 슬라이드만 남아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보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서로 다른 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로 다른 영역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담당 분야들이 서로 고립돼서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야가 학계가 있겠습니다. 학계 또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커리큘럼을 개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계에서의 증거를 정책 입안에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죠. 그리고 이런 정책이 마련이 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이행하는 현장에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과 결정을 잘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학계에서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책과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고 그 의사결정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도 있도록 하는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즉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민간 부문과 현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건을 개혁하기 위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 과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첩성을 갖추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사라 소연오 박사님이십니다. 이 공공정책과 이 질병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또 동료 연구자이기도 하는데요. 이 공공보건과 정책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 기쁜데요. 또 코이카 연세 이 글로벌 보건 보안 마스터 디그리 프로그램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제 연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셔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성 건강과 또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SDG에 있어서도 특히나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GIF 2025에서 정책 관련해서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준수하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성 사망률이 무엇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 정의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성이 이 임신과 관련해서 혹은 임신 관리와 관련해서 사망하는 것을 모성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신 중 혹은 출산 동안 혹은 출산과 근접해서 사망하는 것을 모성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MMR,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이 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선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사하라 이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두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시에라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들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MMR 추정치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이 MMR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세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모성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가 시에라리온인데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전히 헬스케어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차일드 케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출산에 대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성 사망이 그래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실 고숙련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앞선 연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를 보더라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2017년에 나이제리아의 모성 사망률을 보시면은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정상 출산권 대비해서 900이 넘는 사망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그러면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는 그 거주 환경에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굳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때만 조금 도움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제때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디언지가 기사를 내서 나이지리아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병원에 가서 출산하려고 했더니 그 병원에서의 출산하는 도중에 전기가 끊어져서 이 여성분이 이 산모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병원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 나이지리아 어머니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이 관련되는 예산의 5%를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지만은 유엔의 가이드 대비해서는 훨씬 작은 예산 투입입니다. 메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출혈도 중요한 이 모성 사망 원인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된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있어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혈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시설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도로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이런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모성 사망률이 특히나 다른 병원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환자 이송도 문제입니다. 또 이 헬스케어 자원이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부족한 편이고 또 이 의사와 조산원 그리고 간호 사이의 인구당 그 밀접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료진이 있지가 않습니다. 또 출산 중에 25%만이 고숙련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숙련 의료 케어 제공자들의 수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모성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학문적인 연구도 하고 이론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여성들, 예를 들어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이 생기면은 실제로 해부를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면에서 신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실제로 글로벌 질병 부담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HIV, 에이즈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출산 후에 MMR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모잠비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는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사실 HIV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HIV, 에이즈 발생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만큼 질병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 출산을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화된 MMR 같은 경우가 2021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2%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HIV로 인해서 모성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이 중앙 동부 SSC 지역을 보시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턴 SSC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사실 이 사망률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에서도 또 서던 남부 지역에서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IV 관련하는 이 사망률이 이미 피크는 찍고 좀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 CDC 가 여기 두 번째 오른쪽 그래프인데 오른쪽 하단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MMR이 특히나 고령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청소년 산모들 사이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시리아리론, 웨스턴 사하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고 또 이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HIV 관련되는 모성 사망률도 이 WHO에 의해서 사실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티오피아 인구 관련 서베이를 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HMEI 데이터셋하고도 다릅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혹은 다른 국제 질병학 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 소스마다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지역 현황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제 학생이 쓴 페이퍼가 있는데요. 그 케네디라는 학생인데 그 케네디 학생과 그 팀은 가나에서 2008년도에 이 임신을 했거나 임신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이 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 동안에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여성들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어떨 때는 이런 실제로 카드를 받는데도 몇 주, 몇 달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같은 경우에도 시설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여성들이 실제로 헬스케어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자비로 부담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시설은 늘어나더라도 케어는 못 받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는 GF에서 저희가 이 맥회게 박사님께서도 연설을 해주셨는데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 무관심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MMR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충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글로벌 공동체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서 특히나 UN SDG 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병 추정과 공공 정책에 대해서 발성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질병 부담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발표 내용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과 우리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의 힘이 있죠. 우리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영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여정을 같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세션 진행해 주신 좌장님과 발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6분, 7분 정도 이후에 다음 세션이 시작이 될 텐데요. 다음 세션 시작 시간이 2시 20분입니다. 그러면은 2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